이 감정평가로는 6문제가 15% 출제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6문제 정도 통상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1장이 이제 기초이론인데 기초이론에서 한 2개 정도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2문제 정도. 그리고 2장이 3방식입니다. 3방식에서 3개 정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격 공시제도. 이 가격 공시제도에서 1개 정도.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문제가. 근데 오늘 다루는 요 기초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고 쉽기 때문에 이 기초에서 나온 거는 전부 점수를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앞부분에 뭐 쭉 설명되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거 다 군더더기고 아무 소용이 없는 내용들이고요. 465페이지 갑니다. 465페이지. 감정평가의 분류인데 요 분류에서 이제 뭐 독립적으로 문제가 1개가 나오기도 하지만 독립적으로 안 나올 때는 지문으로 그죠? 한 2개 정도는 등장합니다. 감정평가도 상당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먼저 그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분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뭐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이렇게 나누는가 기준을 좀 익혀둘 필요가 있네요. 자, 첫째, 감정평가는 주체에 따라서 평가 주체에 따라서 공적 평가와 공인 평가로 나눕니다. 이 공적 평가는 이제 공공기관에 의한 평가,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평가를 공적 평가를 하고요. 공인 평가는 공적인 인정을 받은 개인이 평가한다는 뜻인데 이 공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감정평가는 공인평가에 해당한다. 참고로 이제 알아두면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 필수적 평가와 임의적 평가로 나누는데 이제 필수적 평가는 평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필수적 평가에 해당하고 평가 사유가 생겼을 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임의적 평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경매를 집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평가액이 나와야 그죠? 입찰이 개시되는 겁니다. 그럼 경공매 평가 이런 것은 반드시 사유가 생기면 해야 되죠. 그런 평가가 이제 필수적 평가라. 그러면 임의적 평가는 금융기관에서 차입자가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정하고 대출을 받고자 할 때, 그죠? 이 담보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정하면서 1억 빌려주세요 하면 평가해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럼 바로 그냥 빌려주면 됩니다. 근데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정하고 7천만 원 좀 빌려주세요 하면 이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 안전한지, 그지?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에서 하는 담보평가 같은 경우는 사유가 생겼을 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이런 평가가 바로 임의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에 따라서 평가를 목적에 따라서 공익평가와 사익평가로 나누는데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한다 그러면 공익평가가 되겠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면 사익평가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네 번째, 평가를 몇 사람이 하느냐 사람 수에 따라서 단독평가와 공동평가 이렇게 나오는데 단독평가는 한 사람이 평가를 한다는 뜻이고 평가사가 한 명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평가는 2인 이상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한 평가를 공동평가 또는 합의제 평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평가사의 소속 여부에 따라서 평가사 소속 여부에 따라서 참모평가와 수시적 평가로 나눕니다. 이 참모평가는 평가사가 어떤 기관에 소속을 해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행하는 평가. 그러니까 고용주나 고용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행하는 평가를 참모평가라고, 수시적 평가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때는 한 사람이 평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때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를 수시적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거 다 뭐 시험에 자주 나오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 평가사 소속 여부에 따른 참모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누는데 요거는 구분해 둘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감정평가 수준, 그러니까 전문성이죠. 감정평가 수준 정도, 전문성 정도에 따라서 1차 수준의 평가, 2차 수준의 평가, 3차 수준의 평가로 나누는데 1차 수준의 평가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에 의한 평가, 비전문가가 평가를 하는 게 1차 수준의 평가고요. 감정평가 활동에서 전문가는 감정평가사겠죠. 이 감정평가사인 전문가가 평가를 하면 3차 수준의 평가가 됩니다. 그럼 2차 수준은 뭐냐면 감정평가사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부동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중개사라든가 세무사나 법무사, 대출 공무원 이런
대출 잡는거나 그런 사람들에 의한 평가를 2차 수재 평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는 아니라도 일상적으로 부동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평가를 2차 수재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평가의 전제 조건, 평가 조건이죠. 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라서 현황 평가, 그리고 조건부 평가, 소급 평가, 기한부 평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현황 평가하고 조건 평가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고 소급 평가와 기한 평가가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라 보면 된다. 말 그대로 이제 현황 평가는 현재의 상황 그대로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현재의 상황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평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는 현황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현황평가 원칙을 첨예해 놓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현황평가가 원칙이야. 이 조건평가는 예외고요. 그러니까 감평규칙 6조를 보면 우리 여러분들 그 교재에 감평규칙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게 참 어렵죠. 규칙이 명시되지 않으니까. 감평규칙 6조를 보면은 평가는 현재의 이용 상황 및 공급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용 상황 및 공급상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 그대로 한다 이 말이 지금 현재 상황 그대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평가는 현황 평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현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성취될 걸 전제로 평가한다. 그러면 이제 조건 평가가 되는 거죠. 이 조건 평가는 예외에 해당하는 거고요. 소급 평가나 기한 평가도 당연히 예외죠. 원칙은 현황 평가가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현재의 이용 상황 및 공급 상황을 받고 있는 상태 그대로 기준으로 하니까 현황 평가 원칙이죠. 소급 평가는 지금 현재가 아니고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3년 전 4월에는 얼마 정도 였겠다. 이렇게 해서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죠. 그럼 과거로 되돌아가서 평가를 하니까 소급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기한부 평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현황 평가, 조건 평가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평가서 소속 여부에 따라 참모 평가, 수질 평가로 구분하는 거. 요 정도 이제 구분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감정평가 분리해서 실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물건이 평가 대상 물건이 몇 개짜리냐. 그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물건에 따라서 네 가지 평가법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감평규칙 제7조 조문이 없으니까 좀 힘들죠.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물건이 한 개짜리 물건이냐, 두 개 이상 물건이냐에 따라서 네 가지 평가법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감평규칙 제7조 1항입니다. 1항을 보면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를 하라. 그게 바로 개별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개별평가가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는 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물건마다 개별로 행하라 이 말이 한 개 물건을 각각 한 번씩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는 이렇게 한 개의 물건을 한 번 평가는 개별 평가가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한 개면 당연히 한 번 평가하고 두 개다 두 번 평가하고 네 개다 네 번을 평가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평가는 한 개 물건을 각각 한 번씩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러니까 감평규칙 7조에서는 무슨 원칙? 개별평가 원칙을 첨예해 놓고 있단 말이야. 아까 6조에서는 현황평가 원칙을 첨예해 놨죠. 현재의 이용 상황 및 공급상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라. 현황평가 원칙입니다. 7조에서는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그 말은 개별평가가 원칙이다 이 말이죠. 한 개면 한 번 평가하고 물건이 세 개면 세 번을 평가하라 이 말이다. 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한 개 물건이라도 한 번 평가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이상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개 물건을 두 번 이상 평가하는 것이 7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7조 3항에 9번 평가가 되겠는데 7조 3항을 보면은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물건이 한 개지만 가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 가치를 달리한다. 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해야 돼. 그게 바로 구분평가라. 가장 대표적으로 구분평가를 하는 경우가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주상복합 건물 명의는 한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었으면
물건은 한 개라는 거야. 아니? 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주거용하고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가치가 다르다. 그럼 상업용은 좀 비싸게 가격이 높으니까 비싼 가격으로 평가를 하고 주거용은 가격이 싸니까 좀 낮은 가격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 개의 물건이지만 가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분평가다. 주상복합 건물, 또 선박도 기간이나 선체가 있는 부분은 가치가 높아요. 근데 갑판이나 의장이 있는 부분은 아주 가치가 낮기 때문에 가격을 달리 평가해야 되겠죠. 주상복합 건물, 또 선박, 그리고 1필지가 여러 개의 핵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걸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구분평가가 되는데요. 필지가 한 개란 말이 무슨 말이고 물건이 한 개다 말이야. 필지가 바로 소유권을 구분한 기준 아닙니까? 그럼 필지가 하나면 물건이 한 개인데 획지가 여러 개라는 말은 획지가 가격으로 나누는 거니까 획지가 여러 개면 가격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럼 한 개의 물건이 가치를 달리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럼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하니까 바로 1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된 경우에 구분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례를 기억해 놓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물건이 두 개 이상 여러 개라 하더라도 원칙은 뭐다? 개별평가 원칙이라. 그러니까 한 개 물건을 한 번씩 각각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거든. 그러면 두 개면 두 번 평가해야 되고 네 개면 네 번을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물건을 두 번 평가하면 개별평가 되겠죠. 근데 두 개 물건을 한 번에 싸잡아서 평가한다. 그건 개별평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 두 개 이상 물건을 싸잡아서 한 번에 평가하는 것이 일괄평가입니다. 일괄평가. 7조 2항에 규정되는데 간평규칙 7조 2항을 보면 두 개 이상의 물건, 두 개 이상 물건이 여러 개라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된다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딱 되어 있네. 그 물건이 두 개 이상인데 두 개 이상 물건을 일체로 거래한다 이 말이야. 일체로 거래한다는 말은 뭐야? 한 번에 매매하고자 한다는 뜻이죠. 그때는 싸잡아서 평가하는 거야. 그리고 또 두 개 이상 물건이 서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 마치 두 개 이상 여러 개 물건이 한 개처럼 일체로 이용이 되는 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이상 여러 개 물건이 마치 한 개처럼 일체로 이용된다. 그때도 싸잡아서 한 번에 평가하는 거죠. 자, 지금 토지하고 건물이 구성된 복합부동산이 있어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죠. 그럼 물건이 두 개죠. 지금 토지하고 건물. 그럼 원래는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각각 따로따로 두 번을 평가해야 되겠죠. 토지 가격 따로 건물 가격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무슨 평가일까요? 개별 평가겠지. 한 개 물건을 각각 한 번씩 따로따로 평가했잖아. 그죠? 원래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뭐죠?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 기준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격을 평가하고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뭐죠? 원가법이잖아. 원가법. 어제 했다. 어제. 오래되지도 않고. 건물, 선박, 기계, 항공기는 원가법.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무형 고정자산인 권리는 수익환원법. 그 외에 나머지 물건은 모두 거래사례비교법. 그리고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한다. 어제 안 했나? 어제. 나 어제 안 했는데 이런 소리 할 말 안 했다. 총각 싸지 뻔다 그냥. 총을 그냥 한 개 들어 당기는데. 그럼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으로 건물은 원가법으로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가격을 따로 평가했어요. 그런 한 개 물건 각각 한 번씩 평가한 거죠. 그건 무슨 평가고? 개별 평가란 말이야. 원칙은 이제 물건이 이렇게 두 개면 두 번을 평가하는 거죠. 한 개 물건 각각 한 번씩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 물건이 여러 개를 하더라도.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이 지금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거든.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면서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매도하고자 한다. 그 말이 뭐야? 두 개 이상 물건을 일체로 거래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때는 따로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 그냥 토지 건물 가격을 합쳐서 얼마하고 한 번에 평가합니다. 이렇게 두 개 이상 물건을 말할 때 일체로 거래하고자 할 때 그때는 일괄해서 싸잡아서 평가한다 이 말이야. 한 번에. 그리고 지금 이 토지의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거지역으로. 근데 그 위에 건물이 주택이 지어져 있어. 그러면 이 토지하고 건물은 용도가 전부 주거용으로 일치하죠. 둘 다 주거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개 이상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마치 한 개처럼 딱 결합이 돼가지고 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다. 이때는
두 번을 평가할 필요가 없어. 역시 토지 건물 가격을 합쳐서 그냥 한 번에 7억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두 개 이상 물건을 뭐 할 때, 일체로 거래할 때, 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서 마치 한 개 물건처럼 일체로 이용되고 있을 때는 무슨 평가? 일괄 평가입니다. 그리고 요 일괄 평가의 예외가 또 있다. 일괄 평가의 예외가 7조 4항에 규정된 부분 평가가 되겠네요. 이제 부분 평가는 말 그대로 일부분을 평가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일부를 평가하는 거야.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은 한 번에 일괄해서 평가라 그랬죠. 좀 전에 두 개 이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고 또 마치 한 개처럼 일체로 이용이 되고 있어. 그때는 일괄해서 한 번에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을 평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일부분을. 그러니까 일부분을 평가하니까 부분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물건이 일체로 이용 중에 있죠. 일체로 이용되어 있는 물건은 한 번에 일괄해서 평가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중에 일부인 토지만을 수용코자 한다 이 말이야. 토지만을. 그러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가 지금 수반이 된 겁니다. 그럼 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해서 보상금을 지불해야 수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죠? 그때 이제 토지의 가격을 따로 평가하겠죠. 그럼 이게 일체로 이용 중에 있는 물건의 일부의 가격만을 따로 평가한 거죠. 이게 무슨 평가고? 부분 평가라고 일부를 평가하니까. 자, 정리. 도로가 이렇게 있다. 도로가 있는데 여기 지금 1번지 토지가 있어. 1번지. 근데 이 토지가 전체가 전반부 후반부 없이 전체가 가격이 제곱미터당 10만 원 수준이라. 그럼 이거는 전체가 지번이 몇 개고 한 개. 그러니까 필지가 하나죠. 근데 가격도 10만 원으로 한 개로 통일됐으니까 획지도 한 개죠. 1필지가 1획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럼 요거 평가할 때 필지가 한 개면 물건이 몇 개? 하나라. 물건이 한 개인데 가격도 전체가 10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죠. 그럼 전체 면적에 10만 원을 곱해버리면 그냥 한 번에 얼마고 평가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개 물건을 한 번에 평가하는 거야. 이게 바로 개별 평가입니다. 개별 평가. 근데 역시 도로변의 토지가 이게 전체가 1번지다. 1번지. 응? 1번지. 지번이 한 개라. 근데 도로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가치가 점차 하락을 하니까 전반부는 제곱미터당 10만 원 수준이고요. 가운데 부분은 제곱미터당 7만 원 수준이고 끝자락은 제곱미터당 5만 원 수준이다. 그러면 자, 이게 전체가 지번은 몇 개고? 한 개. 그러니까 필지는 하나죠. 필지는 하나인데 가격 수준은 세 개로 나눴지. 그건 획지는 여러 개지. 근데 그러니까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지금 구성되어 있죠. 그럼 이거 평가할 때 이게 지번이 한 개면 물건이 몇 개? 한 개라는 뜻이란 말이지. 이 필지가 소유권을 구분하는 단위가 되니까 필지가 하나면 물건도 한 개죠. 지번이 하나면 필지가 한 개면서 물건도 한 개라는 뜻이죠. 근데 물건은 이게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를 달리하고 있잖아. 그죠? 가격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전반부는 10만 원의 면적을 곱하고 가운데는 7만 원의 면적을 곱해야 되고 끝자락은 5만 원의 면적을 곱해서 따로따로 평가해야 되겠죠. 이게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해. 무슨 평가? 구분 평가. 그죠? 그다음 역시 도로면에 토지가 있어요. 도로면에 토지가 있는데 이거 1번지, 그다음에 가운데 2번지, 끝자락 3번지, 지번이 3개다. 근데 전부 1번지, 2번지, 3번지가 전체가 다 제곱미터당 10만 원 수준으로 가격 순위 똑같이 형성돼 있어. 그럼 이건 지번은 3개니까 필지는 3필지죠. 필지가 여러 개라 지금. 필지는 여러 개인데 가격 수는 전체가 한 개로 통일돼 있죠. 그럼 획지는 하나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지? 그럼 여러 개의 필지가 지금 한 개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지가 3개라는 말은 물건이 3개라는 뜻이죠. 물건이 지금 하나, 둘, 3개란 말이야. 이 지번이 필지고 지번이 필지의 단위가 되면서 지번이 한 개면 물건도 한 개인데 지번이 3개면 필지도 3필지가 되죠. 그럼 물건도 3개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건 3개의 물건인데 가격은 전부 한 개로 10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죠. 그죠? 그죠? 그 원칙은 이게 물건이 3개니까 1번이 따로, 2번이 따로, 3번이 따로 3번을 평가해야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아니? 이렇게 여러 개, 2개 이상의 여러 개의 물건이 마치 한 개처럼 일체로 이용이 되고 있거든. 그때는 10만 원에다가 전체 면적을 곱해보면 한 번에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2개 이상 여러 개의 물건이 마치 한 개처럼 일체로 이용이 되고 있다. 그때는 무슨 평가? 일괄 평가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지? 자, 이제 이것부터 먼저 비교를 하셔야 돼.
1필지가 여러 개의 획주로 구성된 경우에는 구분평가하고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주로 구성된 경우에는 일괄평가한다. 요거 구분하겠죠? 5월 모의고사에 내놨다. 내놨다 했다. 10분 나가면 못 보면 5번 5월 모의고사 4월이 아니고 4월 모의고사는 5월 1일 날 치죠. 5월 달 치는 모의고사는 5월 30일 날 칩니다. 5월 마지막 주 마지막 토요일 날 5월 30일 날 칠 건데 거기 2번 문제로 들어있다. 내 미리 얘기해 줬대. 그럼 이제 구분평가하고 일괄평가는 비교하겠죠. 자, 요게 지금 물건이 몇 개고? 3개제. 근데 가격은 전부 한 개로 등록되었으니까 이 2개 이상 여러 개의 물건이 마치 한 개처럼 일체로 이용이 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입니다. 일부. 요 B급진 부분을 도시계획에 따라서 정부가 도로에 편입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 그럼 도로에 편입이 되는 부분, 요 부분의 가격을 평가해서 보상금을 지불하고 수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의 특수한 목적이나 함유적 이유가 지금 수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함유적 이유가 있는 요 일부의 가격을 따로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평가? 부분 평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 평가는 일체로 이용 중에 있는 물건의 일부를 평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분 평가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게, 자, 우리나라의 감평 규칙에 규정된 평가는 아니고 일본 감평평가 협회에 규정된 방법인데 우리나라가 도입해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독립평가라는 게 있어. 독립평가. 독립평가는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이 있습니다. 지금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건물은 없다고 보고 건물을 없다고 가정을 해버려. 그럼 건물을 없다고 본다는 말이 건물을 철거한다고 전제한다 이 말이야.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철거해버리면 토지만 독립적으로 딱 한 개만 남게 되겠죠. 지금 현재 건물이 있지만 건물은 없다라고 보고 토지만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토지만을 평가한다. 그래서 이걸 독립평가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독립평가는 지금 현재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건물을 없다고 가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현 상태 그대로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철거한다는 전제하에 토지의 가격만을 평가하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는 현 상황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죠. 현황 평가가 아니고 건물 철거를 전제로 토지의 가격을 평가했으니까 조건 성취를 전제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 평가되는 거야.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의 가격만을 평가하는 거니까 현황 평가가 아니고 뭐 조건 평가에 해당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면 건부지죠. 근데 건부지 상태대로 토지를 평가한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없다고 가정해버렸어요. 건물이 없으면 낮이지 건부지가 아니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는 낮이가 아니라고. 건부지이지만 낮이라고 가정해서 토지를 평가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낮이 상정평가라고도 합니다. 낮이를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다. 낮이라고 가정해서 평가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독립평가를 낮이 상정평가 또는 조건부평가의 일종. 토지만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건물은 없다고 가정해서 평가하는 거. 이걸 독립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평가의 분류를 정해봤는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구분평가, 일괄평가, 부분평가 그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자주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지문이 한두 개 정도는 반드시 등장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책을 세워놓으면 되겠고요. 2장 가격이론으로 가요. 부동산 가격이론. 이 가격이론에서는 꼭 이제 한 문제가 나오죠. 가격이론에서 한 문제를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가격 재원칙입니다. 가격 원칙에서 거의 이제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가격 원칙에서도 한 개가 나오고 또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는 데서도 뭐 하나가 나오기도 하고 종합적인 문제를 이제 가격이론은 가격 재원칙하고 그다음에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이라든가 가격 형성 과정이라든가 또 부동산 가격의 종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문제를 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제일 먼저 이제 정리해야 될 게 이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이죠. 그죠? 가치하고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가치하고 가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동의어로 통용합니다. 가치나 가격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다. 동의어다 이렇게 통용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가치하고 가격이 불일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는 해봐야 되는데 뭐 자주 시험에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값이 그죠? 한 5억짜리 정도, 5억짜리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갖다가 을한테 급하게 을에게 급하게 4억에 매도를 했어요. 4억의 급하게 매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문장에는 이제 화폐가 5억하고 4억 두 개가 나와 있어. 5억짜리 정도 되는 아파트를 4억에 급하게 매도를 했죠. 화폐가 지금 5억하고 4억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한 개는 가치고 하나는 가격인데요. 여기 을에게 4억에 급하게 매도한 요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있죠. 4억. 이게 가격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5억짜리 정도 되는 걸 했을 때 요 5억이 가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치는 5억인데 가격은 4억이니까 가치하고 가격이 불일치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가치와 가격이 이게 불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하고 가격이 어떻게 다른가 비교는 해봐야 된다 이 말이야. 아니? 자, 이 가격 4억이라는 거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실제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아파트를 넘겨받은 대가로 을이 가격에 이미 지불한 금액이 4억이라는 돈이죠. 그럼 이 가격 4억은 그죠? 실제로 거래를 통해서 지불된 금액입니다. 이미 지불을 했어요. 아파트를 넘겨받은 대가로 이미 지불된 금액이라. 고로 이거는 과거의 값이다 이 말이야. 근데 가치 5억이라는 건 뭐냐? 갑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보니까 장래에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장래에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시점에서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5억 정도 돼 보인다 이런 뜻이라. 그럼 가치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가치란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이 말이야.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그러니까 장래에 발생한 이익을 현재 시점에서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요 정도 돼 보인다 이 말이죠. 이 장래에 발생할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거야. 고로 이거는 현재의 값이다 이 말이야. 아니, 과거의 값이 아니고. 자, 가격은 이미 지불된 금액이니까 과거의 값. 가치는 장래 이익을 현재 시점에서 돈으로 환산한 거니까 현재의 값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인 사이에 거래를 통해서 승립하는 금액이니까 이건 매우 객관적이라 아주 객관적이고 오직 이거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가격은 하나만 존재합니다.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내 거 4억에 살래? 그래 4억에 살게. 합의하에 4억이라는 금액이 결정돼서 사익이 발생하는 거지. 그지? 4억에 살래? 그런데 3억 8천 줄게. 그래도 성립되지 않으면서 가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인 사이에 합의하면 결정되니까 객관적이고 딱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가치는 그렇지가 않죠. 얼마 정도 돼 보이는 거니까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매우 주관적이면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다원적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5억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4억 8천으로 볼 수 있고 또 뭐 6억 2천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죠?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거니까 주관적이면서도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다원적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가격이라는 거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죠? 항상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만 하나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서는 가격은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게 가격이에요. 오직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죠. 근데 가치는 그렇지가 않지. 지금 가치가 얼마죠? 5억이죠. 그죠? 가치가 5억인데 가격은 얼마죠? 4억입니다. 그럼 5억은 가격 4억에서 1억만큼 오차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가치는 가격의 오차를 가감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아니,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가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5억짜리 정도 되는 물건인데 4억이면 살 수 있다. 그지? 굉장히 싸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 사지 마라 그러면. 5억짜리 정도 돼 보이는데 6억 달러면 가서 사고, 그냥 4억 달러면 사지 마. 알았지? 마음대로 하세요. 뭐 투자는 투자자 자유 아닙니까, 이제? 내 돈 갖고 내가 투자하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랬나? 알아서 하세요. 내 같으면 근데 살 거야. 5억짜리 정도 되고 있는데 4억 달러니까 살 거야. 살려고 한다는 말이 뭐야?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상승해가요. 어디까지 상승하느냐? 가치와 일치하는 5억이 될 때까지 상승해가서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반드시 일치하면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반드시 일치해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은 그냥 동의어다.
같은 말에다 이렇게 통용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나 시장 가격 같은 말이고 뭐 담보 가치, 담보 가격, 균형 가치, 균형 가격 다 동의어입니다. 그냥 가치하고 가격은 장기에는 반드시 일치하니까 동의어로 통용하는데 단기에는 이렇게 불일치할 수 있죠. 그래서 차이점은 비교해 두는 게 좋은데요.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온 게 최근에 시험에 나온 거는 여기 나왔죠. 가격은 현재의 값이고 가치는 미래의 값이다.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수정해서 나온 거야. 그럼 만약에 올해 또 나온다면 가격은 주관적이나 가치는 객관적이다. 그리고 가격은 여러 개가 존재하나 가치는 무수히만이 존재하는 다원적인데 가치는 오직 하나만 존재하고 가격은 여러 개가 존재해서 다원적이 된다. 이렇게 이제 틀리게 내겠죠. 틀리게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다 정해져 있어. 요 세 가지 정도의 개념만 구분하고 있으면 그죠? 가치하고 가격의 차이점을 묻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가치와 가격이었고 2절 부동산 가격의 종류. 그 부동산 가격의 종류를 보시면 거기 그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 구분하기 전에 그죠? 요거 한 개는 알고 하자. 가격 이중성. 요 용어는 한 개 알아야 되겠네. 어디 이중성이라는 용어를 찾으면 어디 있을 건데요. 자, 가격은 항상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가격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럼 가격은 언제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거야.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거든. 근데 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되었지만 이 결정된 가격이 다시 또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이 말이야. 가격의 이중적인 성격. 이걸 이제 가격 이중성을 하는데 지금 가격이 봐라. 요 P 수준일 때는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요 정도 수준에 있었잖아. 그지? 근데 가격이 조금 이게 하락을 해버리면 공급자들은 요만큼밖에 안 풀니까 공급량이 이렇게 감소하고요. 수요량은 또 많이 살려고 하니까 수요량은 이만큼 증가해.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은 결정되었지만 그 결정된 가격이 다시 또 상승 하락하면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이렇게 조절하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바로 가격 이중성이라 한다 이 말이야. 가격의 이중적인 성격. 근데 이 가격 이중성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수요 공급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격제 원칙에 가면 수요 공급의 원칙이 가격 이중성의 근거가 된다 하고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참고로 용한 게 알아놓고 자, 부동산의 종류에 가면은 우리 감평규칙 제5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는 감정평가 가격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해서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을 첨예해 놓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결정할 때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라. 이렇게 해서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을 첨예해 놓고 있는데 이 감평규칙에 기준된 원칙을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됩니다. 자, 5조에서는 시장 가치 기준, 좀 전에 6조에서는 평가는 이용상 및 공부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해서 현황 평가 기준. 그다음에 7조에서는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해서 개별 평가 기준. 지금 기준이 3개 나왔죠. 시장 가치 기준, 현황 평가 기준, 개별 평가 기준. 이 원칙을 알아야 돼. 원칙을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감정 평가 가격은 항상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 천명되죠. 지금 7조, 5조에. 근데 이 시장 가치라는 게 뭐냐면 시장 가치란 개념 거기 정의되어 있는데요. 알아야 됩니다. 시장 가치. 정의를 한 4줄로 정해 놓고 있는데 그거 다 기억을 하셔야 돼. 시장 가치란 평가 대상이 되는 물건이 첫째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리고 세 번째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그래서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그리고 네 번째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바로 이렇게 5가지 요건이 구비되는 가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서가 가격을 평가할 때는 이 5가지 요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 물건이 얼마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평가해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라 그랬는데 첫째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랬잖아요. 이 통상적인 시장성을 확보하는 거지. 통상적인 시장성은 뭐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자유로운 공개된 시장에서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성이 있는 물건이 거래가 될 때 그때 거래된 가격이 시장 가치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시장에서 누구나 쉽게 사고를 팔 수 있는 시장성이 있는 물건이 거래가 되라. 그게 시장 가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출품 기간이 합리적인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건데, 이 출품 기간은 매도자가 시장에 물건을 매각하기 위해서 출품을 했을 때 매수인이 이게 팔리려고 나왔구나 하는 걸 인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걸 출품 기간인데 보통 이게 어느 정도 소요된 상태에서 거래가 돼야 합리적이냐. 부동산은 보통 2개월에서 한 4개월 사이, 그 사이에 거래가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게 시장 가치지, 그지? 1,000만 원짜리 밭 하나 팔려고 내놨는데 9개월 만에 팔렸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해요.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100억짜리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출품을 했는데 3일 만에 거래가 됐다. 그 얘기는 급매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거래된 가격도 시장 가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매도를 의뢰한 후 2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기간 내에 거래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거래되는 가격을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야. 세 번째는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그랬잖아, 그지? 거래 당사자가 누구? 매도자와 매수인이죠. 매도자와 매수인을 거래 당사자가 하잖아. 당사자가 물건의 내용에 정통하라 이 말이야. 정통. 정을 확통해버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뭐 뽕나무밭을 가든지 뭐 물레방 가든지 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고 정통은 정보를 공유하라 이 말이야. 매도자와 매수자가 물건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다 공유한 상태에서 거래가 될 때 그때 거래된 가격이 시장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자는 자기가 그동안에 이용해 오던 물건이니까 어디 하자겠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매수인은 그런 걸 모르죠. 서로 정보를 다 공유한 상태에서 거래를 해야지 매수자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된 가격은 그건 시장 가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모두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거래를 해야 그게 시장 가치고, 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매도자든 매수자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발적인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거래가 될 때 그때 거래된 가격이 시장 가치가 되지, 누구에 의해서 강요된 거래를 한다거나 뭐 공공기관하고 거래했다거나 지인 사이에 잘 아는 친족 간에 거래했다 이런 거는 다 사정이 개입되죠. 그런 거는 시장 가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가장 높은 가격으로 성립될 수 있는 그 금액으로 평가를 해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가사가 가격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말은 요 5가지 요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 물건이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겠다 하는 것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을 증명해 놓고 있으니까 이 시장 가치 개념 자체를 그냥 지문으로 내기도 하고요. 또 뭐 객관식으로 내면 이걸 한 문제로 낸다면 간평 규칙에 규정된 시장 가치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5개잖아, 그죠? 시장 가치 성립 요건, 이 5개 다 냅니다. 그럼 답이 없겠죠?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죠. 출품 기간의 장기성. 합리성 그랬지. 장기성이 아니라 출품 기간이 길어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 부동산을 팔려고 내는데 3년, 4년 걸려가지고 팔리는 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2개월이야 4개월 정도 소요돼야지. 그러니까 합리성 그래야지. 이걸 장기성으로 바꾸면 안 돼. 또 당사자의 정통성 그랬죠. 당사자가 정보를 공유하라 이 말이야. 근데 이걸 당사자의 전문성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죠. 거래 당사자가 어떻게 전문가입니까? 매도자 매수인가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수정을 하면 요 2개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시장가치 성립 요건을 기회해 놓고요. 그다음에 원칙은 이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되죠. 다만 예외적으로 시장가치가 아니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가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시험 지문에 꼭 등장을 하거든요. 외워야 돼, 3가지. 자, 원칙은 이제 간평규칙에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라 그랬죠. 근데 시장가치가 아니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했다. 또 이걸 뭐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래야지, 또 특정 가격으로 뭐 평가한다든가 뭐 한정 가격으로 평가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어느냐? 첫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또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할 때, 감정평가 의뢰인의 요청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나, 그리고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시장 가치가 아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가격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외가 딱 이렇게 세 가지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간편규칙에. 당연히 요 외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원칙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다만 요 세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한다. 거기까지 정리해 놓고 3절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으로 가는데, 이 3절에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부동산 가격의 형성 과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형성 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동산 가격은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지. 먼저 무수히 많은 가격 형성, 가격이나 뭐 가치가 같은 말이니까, 그죠? 가치 형성 요인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가치 형성 요인들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그럼 발생 요인 또 여러 가지가 상호작용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이 일치할 때 하나의 가격이 결정돼 나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가격을 부동산 가격을 하는데, 이 가치 발생 요인,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 뭐야? 가치 형성 요인이죠. 근데 이 가치 형성 요인의 개념 자체를 시험에 냅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란, 자, 그 업체 받아 적어라. 가치 형성 요인, 그 업체 교재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부동산의, 빨리 받아 적어.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상 부동산의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라고 했다. 시장 가치가 아니고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가치 형성은 크게 이제 일반 요인과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으로 나눈다는 거죠. 근데 요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이 전부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대상 부동산이 뭐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 경제적 가치를 작년에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고쳐서 나왔다. 작년에. 그 경제적 가치를 시장 가치로 고치면 틀린다는 거죠. 작년에 그게 틀린 질문으로 나온 거다. 그 정의 자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치 형성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로 나눈대요. 일반 요인은 모든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러니까 전국에는 모든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반 요인이라고요. 지역 요인은 특정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 어떤 지역 내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지역 요인이고, 그리고 개별 요인은 바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별 요인이라 해서 가치 형성은 크게 이렇게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로 나누고요. 또 일반 요인이나 지역 요인, 개별 요인도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뭐 일반 요인도 다시 사회적, 경제적, 행정 요인이 있고요. 또 지역 요인도 지역의 일반 요인과 자연적 조건이 있고, 개별 요인도 토지의 개별 요인과 건물의 개별 요인, 뭐 무수히 많은 가치 형성이 존재해. 근데 이 아주 다양한 가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그럼 이 가격 발생 요인은 가격을 발생하는 원인이란 뜻이니까요. 가격이 발생을 해야 수요 공급이 일치할 때 가격이 결정되겠죠. 가격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서는 가격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야. 꼭 가격을 발생시키는 요인에는 수요 측 요인도 있고 공급 측 요인도 있겠죠. 이 수요 측에서 가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유용성. 그러니까 이제 효용이죠. 만족감. 그리고 또 유효 수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수요 측에서 가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고요. 공급 측에서 가격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상대적 희소성. 요 세 가지가 이제 주요 3요인이고, 이거 외에 이전성, 뭐 양도 가능성이라고도 합니다. 이전성을 청구해서 4요인으로 보는데, 이 여러 개의 가격 발생에 무수히 많은 형성이 영향을 줘요. 그럼 이제 발생 요인, 수요 측, 공급 측 요인이 상호 결합을 하겠지. 상호 작용을 해서 수요와 공급이 딱 일치할 때 하나의 가격이 결정 나온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가격을 부동산 가격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제 시험 포인트는 최근에는 가치 형성요인의 개념 자체를 지분으로 그냥 딱 한 개 냅니다. 계속 우리 기출 문제 풀어봤으니까 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지? 가치 형성요인은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니까 그 정의 자체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에는 이렇게 유용성,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이전성이 있는데 유용성이 뭐야? 어떤 재화가 제공해주는 만족도, 만족감을 유용성이라는 거죠. 효용, 그죠? 그리고 유효 수요는 뭐야? 우리 수요 공부에서 배웠죠. 유효 수요는 구입 의사와 구입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했죠. 그리고 유효 수요, 구입 능력이 있는 수요야만 수요가 되는 거지. 구입 능력이 없는 수요는 수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에서는 유효 수요여야 한다 그랬는데 바로 구입 능력 있는 유효 수요가 클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하겠죠.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급 쪽에서 상대적 희소성은 뭐냐? 상대적 희소성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물건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희소하다, 기하다는 뜻 아닙니까? 토지는 사고자는 수요자는 많죠. 근데 부정신한 특징 때문에 절대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정신한 특성만 놓고 보면 절대적 희소성이라고 표현하면 맞겠지만 전혀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왜 상대적 희소성으로 표현을 할까요? 기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기하다 이 말이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야. 아니? 물리적 공급은 토지는 불가능하지만 용도 전환이나 이용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지죠. 그래서 기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기하할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가격 발생의 3요인이고 여기에 이전성을 첨가해서 4요인으로 보는데 이 가격 발생 요인은 간혹 가다가죠. 뭐 유용성이란 뭐 어떤 재화가 소비자를 충족시키는 재화의 만족도를 의미한다. 또 유효성은 구매 의사와 구입 능력을 동시에 갖춘 수요를 말한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반드시 유효 수요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유효 수요여야 한다 그랬다. 그죠? 그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이란 뭐라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 물량이 부족한 상태를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전성은 내가 가진 통제의 권한을 타인에게 전부 넘겨주는 거. 타인에게 양도를 해야만 가격이 발생하는 거죠. 권한은 내가 갖고 물건만 넘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물건의 통제의 권한을 타인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걸 이전성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될 때 가격이 발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가격 형성 과정은 자주는 안 나와도 가치 형성의 개념을 주로 이제 시험 집어넣었던 것이니까 제가 메모해 드린 거 가치 형성의 정의 자체를 그대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부동산 가격 형성 과정이었고 4절. 4절이 이제 가격 재원칙이죠. 실제 이제 가격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재원칙이죠. 7, 8이 다 됐다. 치우고 해야 되겠지. 그죠? 쉬었다 합시다. 가격 재원칙부터.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고생했습니다.